네, 이어서 경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로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3%대 기준금리.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이죠. 외환시장 불안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니다만 이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또 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그 5개월간 또 5%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 환율 계속 지금 내려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빅스텝 맞습니까? 일단 미국 주도로 역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걸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미국판 봐요. 오징어 게임. 네. 미국이 염거퍼 세 걸음씩 달아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 스웨덴은 나는 더 빨리 네 걸음씩 가고 있고요. 스위스, 홍콩은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걸음씩. 그랬더니 한국, 영국, 노르웨이는 빅스텝. 한 발짝 조금 늦지만 그래도 따라가겠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60여 개 국가가 미국의 눈치 보고 가면서 뒤따라가는 양상이에요. 왜? 달러 안 뺏기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나고자도 나타나고 있어요. 나고자. 그렇습니다. 달러 국가 다 털린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는 IMF SOS 요청했어요. 벌써.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지금 50여 개 국가 IMF에 줄 서서 저 달러 필요합니다. 구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지금 사실은 오징어 게임 종반전이에요. 눈치 작전이 더 치열해졌어요. 미국은 올해 남은 두 번 과연 얼마나 빨리 갈까? 이것 때문에 전 세계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예.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됨을 잘 알고 있지만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겨우 빅스텝 두 번 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신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이 6.25 전쟁 때 문 열었어요. 1950년에 문 열고 때. 네. 창사 이래 처음으로 5번 연속 금리 올린 것도 처음이에요. 우리 미국 따라서 1년에 매달 금통위가 열리는 게 아니라 1년에 8번, 45일 간격으로 8번 열리는데 5번 올린 것도 최초고 그리고 특히나 지난해 8월에는 제로 금리 수준이었어요. 0.5%. 지금 3%예요. 1년 2개월 새 8번 올려가지고 2.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이것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빨리 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앞서 뭐 이 총재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가계부채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꺾였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5%예요.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는 2%예요. 2배 이상 웃돌고 있고 이게 내년 초까지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1,400원 환율 뚫으니까 20원씩 올라요. 하루에.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이번 빅스텝 했는데 그래도 0.25%포인트 아직까지 미국이 더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 근데 이게 좀 더 나빠질 상황밖에 없을 것 같아서 더 우려가 큰 상황 아닙니까? 결국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 때문에 등 떠밀린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의 처방만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 아닐까요? 맞습니다. 엊그저께죠.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낮췄고 한국 전망도 낮췄어요. 예. 몇 번 낮췄느냐? 전문가들이 1년에 3번 이상 틀려줘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 타이틀을 가집니다. 4월 수정했고요. 예, 4월. 7월에 수정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0월에 또 수정했어요. 우리 성장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묵령 총재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지난번 금통위 때 우리는 베이비 스텝 점진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틀렸잖아요. 사실은. 뭐 이 총재도 할 말은 있죠. 미국이 달려도 너무 빨리 달려요. 연말까지 4% 간다더니 벌써 한 달도 안 돼가지고 4.8%까지 간대요. 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는 굉장히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국내외 기관들 모두 다 틀리고 있어요. 발표할 때마다. 전망이 다 틀리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더 심각해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8월에 금리를 올리니까 하는 비웃었어요. 야, 쟤네는 펀더멘털도 괜찮은데 왜 지금부터 저 난리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파웰이 지금 물가는 일시적이다. 근데 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실기론. 이 파웰이 실기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예. 올 3월부터 지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로에서 3%까지 부랴부랴. 그렇습니다. 6개월 만에 3% 넘게 올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우리나 뭐 독인, 개긴이다. 50보 100보다. 특징은 뭐냐? 통화 정책의 효과는 대중의 허를 찔러야지 효과가 더 커요. 근데 이렇게 계속 틀리면 신뢰가 떨어져요. 아무리 빨리 가도 예전만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기 침체를 감안하게 되면 거품을 빼려면 자산시장의 거품을 빼려면 짧고 굵게 대중의 예측에 허를 찔러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정책도 좀 잘 못하고 있다. 둘 다 못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1,869조 원이고 가구당 평균 1억 3,661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자 부담이 이게 뭐 엄청나겠죠. 맞습니다. 빅스텝 하면 물가도 잡지만 경기도 잡고 가계 소비도 잡고 위축돼요. 다 안 쓰고 그렇죠. 다 지갑을 열지 않는다. 맞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예요. 불과 지난해 8월 제로금리였거든요. 그래서 한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누적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2.5%포인트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 어느 정도 안정시킬 거냐. 1%포인트 끌어내린대요. 근데 후폭풍은 어떠냐. 지금 이번 빅스텝만으로도 가계 소비는 0.5%포인트 줄어듭니다. 여기다 경제 성장률은 0.1% 끌어내린다는 게 한은의 추산이에요. 가장 큰 거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계 이자 부담이에요. 이미 GDP 수준을 넘어섰어요. 80%는 변동금리예요. 금리 오르면 바로 대출 이자 올랐습니다라는 문자가 와닿아요. 한은은 0.25% 기준금리 올리면 대출자 1인당 평균 약 16만 4천 원 이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월별로. 연간. 근데 지금 벌써 2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연간 164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서 줄여야 돼요? 내가 의미대로 쓸 수 있는 돈에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다시 경기를 또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야, 진짜 빅스텝에서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경기 잡고 가계이자 부담만 더 늘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뭐 안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고. 그 부동산 값도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저기 뭐 4억짜리가 뭐 2억이 됐다는 등 난리가 났던데요. 강남도 그렇고. 크게 보면 부동산은 경기 후행성이에요. 조금 늦게 떨어지고 굉장히 떨어지면 침체가 길어요. 주식은 바로바로 경기를 반영하면서 반등하거나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동안 지난 정권 동안 아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그런데 아까 이제 급매물 나오고 어디에서는 계약금 3억도 포기했다더라라고 하는데 그거 감안하면 그래도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가격 자기가 살려고 비교했던 가격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거래 절벽이에요. 어느 정도 거래가 안 되느냐.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10채 팔렸다면 지금은 2.5채.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거기다가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 고정형이 7% 넘었어요. 이거 빅스텝 반영 전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세대출 6, 7%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월세 살겠대요. 집값 더 떨어질 텐데 나 이사 가면 육강통 전세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금리가 그동안 한 20여 차례에 걸친 대책보다 더 세다. 그리고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끌하셨던 분들, 비투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일부 정말로 지금 어디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노도강. 노도강. 네. 노원, 도봉, 강북.
강부. 왜냐? 여기 영끌했던 20, 30대가 6억 원 내외 집을 굉장히 빚내서 샀던 곳이에요. 아. 대출난도 막혀가지고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까지 썼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워낙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매매 시장, 분양 시장, 서울도 미분양이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상가라는 정말 돈 있는 부자들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예. 여기조차도 주택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찬바람이 또 이제 내년 되면 상반기나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예. 주택은 세제에도 민감해요. 정부가 사실은 뭐 종부세 부담부터 계속 얘기는 했는데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안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양도세 1년 정도 유예해줬는데 올 연말이 종료돼요. 그러면 연말 되면 이 양도세 중과 피하려는 매물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급매물이 하나 거래되면 그게 시장 가격.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택을 팔려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살려는 분도 그렇고 동상이몽이에요. 실거래가의 거품이 좀 빠지면서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번 결정으로 한미 간 금리격 아까 말씀하신 0.25%로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연내에 또 이 미 연준에서는 다음 달 초에 0.75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또 1% 차이가 나죠. 1% 차이가 나면 또 우리 또 여기 있던 외환이 다시 미국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세 가지로 구별해서 봐야 돼요. 외국 자금은 주식에는 한머니 정말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내서 빨리 주주들한테 환원하겠다라는 주식 채권은 굉장히 장기금이에요. 그렇죠. 연기금과 같은 등치가 큰 거. 근데 한국의 채권 금리는 매력적이에요. 신용등급도 국가 신용등급도 좋고 그래서 수익률이 미국 국채보다 더 높아요. 또 하나 부동산 한 번도 외국인이 와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론스타, 스타빌딩 두세 배 이상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외국인이 떠나간다라고 하면 외국인, 중국인, 미국인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판다. 이러면 한국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태까지는 안 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위기 중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빼갈 요인은 생겼어요. 주식시장 전망도 좋지 않죠. 반도체 대장주 지금 대만 반도체한테도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갈 요인은 더 많아졌다. 그러나 채권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아직 돈을 뺀다 이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환율 얘기 좀 하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뭐 1,420. 환율 급등. 하루 20원씩 심리.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예요. 그래서 1,400원 뚫린 게 우리는 과거에 IMF 시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없어요. 아니 달러 국간도 4,100억 달러 가지고 있어서 세계 8위 내지 9위 수준인데 정말 걱정할 거 없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신용등급도 우리가 중국, 일본보다도 굉장히 높고요. 2단계 이상 높습니다. 예. 여기다가 조금 불안한 게 이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은 조금 오르고 있어요. 연중 최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아시아의 필리핀, 베트남, 뭐 일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한국도 좀 위험 국가 수준으로 넣었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국가 우리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건 아니고 너무 오버한 거고 그러더라도 지금 보면 어제 IMF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 경제가 올해는 2.6% 성장하지만 내년이 2%입니다. 세 번 틀린 분이에요. 내년에 또 틀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1%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가 감안하지 않고 최대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100% 정말 전력 다해서 우리가 이제 끊으면 할 수 있는 성장률 이게 2% 초반이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성장에 준하는 정도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환율 급등 요인에 한국은행 책임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창용 총재가 좀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외환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맞아요. 환율도 올라왔다. 저평가된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인데다가 우리가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갖고 있는데 야 환율 불안할 때마다 풀면 되지 풀 수가 없어요. 미국이 눈 뜨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GDP의 2%를 초과하는 물량을 쏟아부었다. 한쪽 방향으로 쏟아부으면 우리는 환율 조작국이 돼버려요. 아하.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에요.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 이상 흑자 내는 국가들 그리고 GDP 대비 한쪽 방향으로 달러를 팔거나 사게 되면 우리가 매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겠지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꼼수 썼잖아요.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100억 달러 스왑했다. 이게 왜냐? 이 국민연금은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외국에 투자하니까 달러 필요해. 대신 우리가 달러 시장에다 풀 테니까 한국은행이. 근데 이거는 명목이 스와프로 인한 국민연금이 달러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작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를 또 마지막 기 11월에 큰 폭으로 인상한다 해도 지금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 뭐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따라잡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자기가 아까 내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예. 최후의 정말 오징어 게임 왜냐? 지금 한 200여 개 국가가 달러 달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발단은 뭐예요? 이 문제의 발단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을 채 빼기도 전에 자산시장 버블이 일어났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예. 결국은 뭐냐? 돈을 빼서 빨리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미국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볼 게 없어. 야, 통화 스와프 좀 해줘. 돈 다시 풀라고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데 돈 다시 풀라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 얘기니까 못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자해야지. 결국은 중간 선거 끝나면 아마 예를 들어서 치포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 뭐 대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좀 일정 부분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최근 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를 보게 되면 청구서가 반드시 날아옵니다. 왜냐? 이 미국이 그 얘기했어요. 대만이 한 7조 달러 한국에 투자하는 거 우리가 가르쳐 갔어. 그랬잖아요. 예. 역으로 대만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려는 거 우리가 가르쳐 왔어요. 어떤 보복이 올까 두렵잖아요. 동맹이 아니야. 청구서.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데 지금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이거 전부 우리 먹거리들이에요. 우리가 다 잘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동맹이 아니야. 뒤에서 비수꿔 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 또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네요. 외교력이 너무 부족해요. 외교력이 부족하다. 네, 왜냐하면 IRA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면 사실은 로비스트 있어야 되거든요. 암암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법 되기 전에 해야 돼요. 법 이미 상하원 끝나서 서명 끝나 시행령 하고 난 다음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연을 맺어줘야 돼. 상하원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거의 실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지 로비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옛날에 우리 한번 로비스트 잘못 써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무기 로비스트. 예. 무기 로비스트도 있고 일부 있는데 예. 그거는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잖아요. 외교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져야 돼요. 그럼요. 이어져야 되고 그 인프라를 위해서 이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외교 네트워크가. 네. 근데 그 네트워크가 너무 부실하니까 아하. 지금 어디에 무슨 문제 나는지 계속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뭐 이러면 그렇죠. 아니 5월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그 산업부 장관 간의 대화도 하겠다라고 그때 이미 공언했는데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고 딱히 열릴 전망도 안 보이고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동맹이 아니라고 제가 동맹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다. 동맹이 아니잖아요. 중국보다 미국이 더 무서워요. 불편한 진실 1위,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가 코리아예요. 한국이에요. 아하. 한국. 우리나라가 정말로 반도체 공장 지었고요. 자동차 전기차 공장. 공장 지었고요. 배터리 공장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인들이 잘 살고 있는 이유가 고용이 좋아지는 이유가 한국이 1위예요. 근데 거기다 더 먹겠다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그걸 또 우리는 구걸하는 양상입니다. 호구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또 걱정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 반도체, 뭐 바이오 현지 공장을 만드는 것이 좋긴 한데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제 말은 그중에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미국에 보낼 건 뭐고 한국에 가지고 있을 것은 뭐고 이런 게 좀 정부가 맞아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하고 정리하는 있나요? 게 아니고 기업이 준비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플랜 B가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토사 국팽당해요. 저는 제가 만일 삼성이든 현대차든 SK라면 저는 R&D는 거기다 안 둬요. 아 미국에. 그렇죠. 어. 뭐 캐나다
아니면 그 우방국에다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다 R&D는 넣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핵심 기술을 뺏기면 아. 초격차 기술 격차를 못 해요. 동네 깡패도 전교 회장은 안 건드려. 아, 근데 전교 지금 1등. 여긴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교 1등 막 하고 데려가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 달리 안보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8080님도 계속 북한 미사일 쏘는데 이거 외국 자본들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걸 미국이 즐기고 있다면요. 즐기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등 깎아주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세계 경제가 지금 급변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좀 이거를 조정하는 내용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 뒤로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잡고 이런 거시 문제에 있어서는 바뀌는 게 안 보이는데 정확하게 그걸 잘못 짚어서 이제 헛다리 짚은 게 영국이에요. 신임 트러스 총리 과감하게 법인세 깎아주고 경기 부양하겠습니다. 70조 뻥 던졌더니 IMF 미국부터 세계가 굉장히 난리 났어요. 아니 오징어 게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뒤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는 국가 몇 있어요. 영국 있고요, 일본 있고요, 중국 있어요. 일본은 부채가 많긴 많은데 얘네는 다 국내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상황이 좀 달라. 그리고 중국은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패권 전쟁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황이 달라요. 예. 영국은 준기축 통화 국가예요.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37년 만에 최저예요. 다시 복원한 것 같은데 저거 복원한 게 맞나? 물론 탈 이후부터 유럽연합에서 아예 영국은 안 들어가 있었지만 그나마 이제 EU에서 빠지면서 더 큰 위기가 오고 있고 리더십의 부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정책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소비자들은 신뢰를 별로 안 해요. 지금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정부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부가 뭐 해야 되느냐? 예. 사실 외환시장에서는 통화수화프 국어라면 아까 제가 청구서 날아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 주도로 반도체, 바이오, 자국 우선주로 하고 있는데 이 견제는 중국이지만 피해는 우리 기업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별 기업이 풀 수 없어요. 개별 기업이 못 풀어요. 예. 어떻게 인플레이 감축법을 상하원 통과하고 시행령 지금 만들고 있는 걸 어떻게 풉니까? 이거는 상하원 총동원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뭐냐? 지금 중소기업이 걱정해요. 환율 때문에. 우리 키코 사태 있었잖아요. 숙지를 잘했는데 환해지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던 기억이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똑같은 전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은 내년 사업 플랜 못 짜고 있어요. 환율 때문에.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금리 이렇게 많이 오르면 저 수시로 대출 이자 올랐다는 문자 받거든요. 맞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새 출발 기금들 영세 송사공인 돼서 뭐 감축해주고 금리 낮춰주고 그다음 안심전환 대출 하고 있는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자, 이 정책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